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최문희 작가의 정약용의 여인들 7편을 올립니다. 요즘 걸핏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가라앉혀야지. 속상한 일을 되새겨 봐야 주름이나 늘겠지 싶어 심호흡을 해보는데도 가슴 속에 자꾸 옹이가 생깁니다. 세상이 왜 이리 잔인한가 싶어 분이 치미는 데다 부모 노릇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너그러워지지 못하는 고약한 성정 탓이겠죠. 정약용의 여인들은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여 줍니다. 조선조 최고의 학자인 정약용과 그의 아내 혜완, 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에 만난 여인 진솔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이 시청자 여러분의 벌렁거리는 마음도 달래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없는 용기도 힘껏 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7편. 극기와 자제로 다져진 세월이었다. 그런 절제의 성향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족이나 진솔에게도 같은 잣대로 마름질했다. 진솔은 눈물을 보이지도 찡그리지도 슬픔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울고불고 호들갑을 떨었으면 먼 길에 성가셔 두고 왔을지도 몰랐다. 솔직히 마제의 식솔들에게도 군식구를 대동하고 가는 건 좀 그랬다. 면목이 서지 않을 것이었다. 용단을 내리기까지 갈등이 없었다고는 못했다. 집안이 물속처럼 고요했다. 약용은 물어보지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감은 눈시울에 바람이 스쳤다. 장판을 쓸며 살포시 내려앉는 치맛자락. 맵고 시린 결이었다. 혜완의 기척은 늘 그랬다. 나직하면서도 결기가 느껴지는 고요가 약용의 심기를 닫아걸게 만들었다. 딱히 이유랄 것은 없었다. 타고난 성정일 뿐 말한다고 푸른색이 분홍빛으로 변조될 수 없음이었다. 얼음 송곳 같은 우아함, 혜완의 몸에 내밴 서리결이었다. 혜완은 서리처럼 희고 차가웠다. 젊은 날 약용은 그런 혜완의 야윈 몸피를 무욕한 청결함이라며 아꼈다. 살이 없어 아무 옷이나 걸쳐도 휘어질 듯 낭창한 뒤태가 한 그루 목련인 듯 아릿했다. 임신과 출산이 거듭됐지만 출산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포대기에 안았던 연글지 못한 영혼들을 흙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던 혜완의 육신은 살을 거부했다. 뼈와 가죽뿐인 혜완의 몸에서는 어린 영혼들이 남기고 간 젖비린내가 났다. 더 이상의 파종은 혜완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라 삼갔다. 18년. 유배로 멀어진 부부는 이제 꼿꼿한 거리감으로 서로를 아파하면서도 담담했고 서로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먼 산 바라보듯 돌아앉았다. 반신이 굳어버린 한쪽이야 그렇다고 해도 혜완의 두리두리 부푼 몸피는 실팍해졌다. 본디 신랑의 오척 당구에 비해 낭창했으니까. 그 깡마른 서리뼈 처연함은 보이지 않았다. 약용의 구덩이 같은 심장에 옹이처럼 박혀있던 마제의 호리호리한 안방마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동으로 달구어진 피부에는 검버섯이 슬었다. 약용은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고 10,000번을 되새긴들 그 한 끝이나마 보상할 수 있을까? 불시에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20여 년 전
황해도 곡산에서 펼쳐진 한 토막 풍경이 실밥처럼 딸려왔다. 황해도 곡산부사로 내려갔을 때였다. 잔망스러운 아전이 곱실거렸다. 사또님 시중 들려고 생가신의 초아가 와 있습니다요. 자시가 넘었는데 자리에 듭시지요. 임금에게 올릴 보고서를 쓰고 있던 야경이 고개를 들었다. 목이 뻣뻣했다. 미풍이 스치듯 비단 손길이 다가와 뒷목덜미를 주물렀다. 시원하구나. 누구더냐? 그가 돌아보았다. 소녀 초아라 합니다. 나붓이 절을 올리는 품새가 여리고 앳되어 보였다. 나이를 물었을 것이다. 예, 소녀 이번 설을 지나면 15입니다. 그는 문득 손가락을 꼽아 보았다. 큰아들 학연이 15살이고 학유가 13살이었다. 또래들이라니. 야경이 혀를 쿡 찼다. 아직 덜 연근 어깨뼈하며 가녀린 손목, 오소소 일어난 솜털, 잘해야 12, 서너 살 아기 기생이었다. 이부자리를 펴는 초아의 손길이 서툴렀다. 저기 옆방에 가서 자거라. 잠시 멈칫거리던 초아가 살포시 절을 올렸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셔요. 오늘 밤이 소녀에게는 첫 밤이옵니다. 어차피 뭉개질 몸뚱이입니다. 지체 높은 분의 손길이 저의 문을 열어주시면 평생 이 험난한 생을 원망 없이 살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 개키는 초아를 그가 지켜보았다. 어차피 뭉개질 몸뚱이라니 이 가여운 어린아이를 어떤 짐승이 뭉갠단 말인가. 어차피 뭉개질 몸이라니 그래서 자포자기 한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그가 정색하고 마주 앉았다. 맹자라는 성인이 말하기를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하더라. 시작이 어떠하든 사람을 가려서 금을 긋는 일은 인의에 어긋나는 짓이 아니겠느냐.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세상에 생책이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말과 길을 가려서 살고자 하면 어려울 것이야. 적당히 버무리고 어울려서 반죽돼야 주어진 생을 살지 않겠느냐. 초아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소녀가 고이 지킨 정절을 저 짐승 같은 아전놈들한테 짓밟히게 두실 생각이신지요? 그가 타일렀다. 어찌 정절이 첫 경험이라 단정 지을 것이냐. 그것은 허울 뿐이며 육신의 한 조각일 뿐이거늘 진정한 정절은 내 가슴 속에 품은 순결한 혼이 아니더냐. 초아가 고개를 흔들었다. 소녀는 그런 어려운 말씀은 모릅니다. 야경이 무명고쟁이로 아랫도리를 여민 초아를 안았다. 병아리를 품은 듯이 연약하고 따스했다. 선왕의 개혁 열정에 휘둘려 벼슬길에 오르내렸던 10여 년 동안 아내 혜완을 크게 아프게 한 적은 없었다. 남정네 발길 닿는 곳마다 기녀들은 넘쳐났고 술상이 술렁거렸고 감으로 질펀했다. 야경은 스스로의 욕망에 제동을 걸었다. 백해무익한 탕진이라 스스로를 타일렀다. 황해도 곡산부사의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임금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그날 밤 혜완에게 초아 이야기를 했다. 불쌍한 아이를 거두었으면 하오. 부인 생각은 어떤지 몰라 두고 온 곳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곶감의 씨를 발라내고 잣을 박아 후식용 곶감말이를 하고 있던 혜완의 손이 쳐들린 채 꼼짝 안 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하얀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들고 있던 잣에 으스러진 조각이었다.
소실을 두지 않는 말씀인지요. 그 아이가 10몇 살이라 하셨어요. 어찌 지방 간수를 하실 작정인지 알아서 하시지요. 두 마디가 필요 없었다. 알았소. 그 한마디로 초아에게 내 올라가서 기별하마 했던 약속이 허망하게 날아가고 말았다. 몸을 뒤척여 옆으로 누우려던 약용이 학연아 큰 소리로 큰아들을 불렀다. 방문 밖에 있었던지 학연이 장지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란 장판 위에 탱탱하니 고인 정적을 헤치고 학연이 앉았다. 사랑방에 종진이하고 청이 잘 잤는지 아침나절 내내 보이지 않는구나. 예, 며칠 전 아버님께 말씀드렸다 하던데요. 오늘 과천 추사댁에 간다고요. 주무시기에 그냥 출발했습니다. 하루 말미로 다녀온다 하더이다. 학연의 왼팔을 붙잡은 채 그가 오른팔을 길게 뻗어 횃대에 걸린 지팡이를 내렸다. 지팡이로 몸을 가누며 한 발을 옮겼다. 비로소 내 집에 왔다는 편안함보다는 만 가지 시름이 약용의 몸을 자리보전하게 만들었다. 약용이 그토록 질색하던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씹는 음식은 마다하고 마시는 것으로 며칠을 보냈다. 사랑으로 나가겠소. 혜완의 가파른 목소리가 덜미를 잡았다. 사랑방에 군부를 지피긴 했지만 워낙 바람을 타는 아궁이라 아직 냉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약용이 혜완을 쳐다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인데 아궁이가 바람을 먹는단 말이오? 뱃돌로 내려서는데 혜완이 버선발로 가로막았다. 약용이 속갯말로 자신을 꼬집었다. 내 어찌 자식 앞에서 넉넉함을 보이지 못하는가. 주역을 읽고 명리를 공부했으면서도 한 자락 엉겨붙은 노여움을 털어내지 못하다니. 더운 한숨이 입술을 태웠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 11월의 야윈 그림자가 길게 들어 누웠다. 학연이 안채 대돌에 놓인 어머니 당화를 들고 왔다. 혜완이 긴 스란 치마로 가린 채 흑살 묻은 버선을 벗고 당화를 신었다. 조용한 택거리였다. 아닙니다. 아녀자를 어떻게 사랑방에 재웁니까? 문간방에 들였지요. 말은 그랬다. 습한 바람 한 오라기가 혜완의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 내장을 쏟아낸 듯이 속이 허했다. 18 성상이 속절없이 쓸려나갔다. 멀고 긴 시간을 애돌아 당도한 안방에서 죽은 듯이 누웠다가 자리를 걷어차고 나가는 사람. 혜완은 울컥 뜨거움이 솟구쳤다. 옹골찬 배반감이었다. 그 어쭙지 않은 말미가 그의 심장을 움켜쥔 것일까. 억새처럼 센 상투머리가 야윈 햇살을 얹은 채 잠시 흔들렸다. 입이 없어 말을 못할까, 눈이 없어 보지 못했을까. 해배되어 온 첫날 저녁상을 받고 둘러앉았다. 약용의 독상에 두 형제의 겸상으로 방안은 그들먹했다. 여자들은 차안방에 둘러앉아 어른들이 수저들기를 기다렸다. 혜완이 온종일 아궁이 앞에 앉아 간을 보고 조린 붕어찜이 먹음직했다. 혜완은 그의 밥상머리에 앉아 식기 뚜껑을 열었다. 뜨거울 때 드셔야지, 식으면 비려서요. 그가 붕어찜 중간 토막을 덜어 밥주발 뚜껑에 담았다. 이거 홍임이 죽으려. 어린 것이 먼 길 걸어오느라고 고생했는데. 그에게 집중된 가족들의 시선이 일순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혜완이 일어나 약용이 들고 있는 놋주발 뚜껑을 받아들었다. 찬방 바닥에서 부리는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있던 홍인모에게 이거 밖에 내미는데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다. 뜨겁기도 했다.
진솔의 검정색 무명 치마에 기름 얼룩을 남긴 붕어찜 반토막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진솔이 치마에 얹힌 기름기를 행주로 털어냈다. 보고 있던 홍임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울먹이는 홍임의 입을 진솔의 손이 막았다. 야경은 등잔불을 죽였다. 마루 뒤주위에 켜둔 호롱불이 새로 바른 문살에 걸려 아릿한 풍경을 자아냈다. 아랫목은 따뜻했고 새로 개비한 이불 호청은 삽삽했다. 두 채의 이부자리가 나란하게 누웠고 그 사이찬 머리맡에 다반이 놓였다. 청주를 좀 걸렀지요. 해콩으로 만든 두부라 고소합니다. 부인이 손수 담갔단 말이오. 야경이 술상을 끌어당겼다. 두부에 백김치가 한 접시, 작은 보시기에는 도라지 정과가 담겼다. 손두부는 야경이 도착할 즈음을 맞추어 두루 장만한 창거리였다. 야경이 거푸 몇 잔을 마셨다. 모래알 같은 밥 대신 술은 달았다. 야경이 빈 술잔에 술을 따라 혜완에게 건넸다. 인혁도 한잔 하시오. 수고가 많았소. 혜완은 사양하지 않았다.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야경이 젓가락으로 집은 두부에 김치를 말아 넌지시 건넸다. 멋쩍은 미소를 베문 채 혜완이 그의 젓가락을 받아냈다. 혜완은 내숭을 떨거나 몸살이며 교태를 부리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다. 술잔이 오가며 마음도 몸도 거나했다. 혜완이 윗목 경탁 옆에 서 있는 검은고를 안고 왔다. 검은고라면 우이도에서 타계한 형약전의 애용품이었다. 혜완에 붙인 홍화보가 상객으로 온 사돈 약전이 검은고를 탐내는 눈치를 알고는 성큼 선물했다. 사돈 어른의 손때가 묻은 귀한 검은고라 하자 홍화보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래서 선물하는 거외다. 귀한 물건이 아니면 내 어찌 소중한 사위의 형에게 드리겠소. 이 검은고는 특별히 주문해서 맞춤한 현이라 그 소리가 각별하답니다. 무예와 풍류하면 홍화보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다. 하나 혜완은 가락이나 신합 풍류에 무덤덤했다. 검은고는 장부의 품같이 넉넉하고 웅장해서 그 음료를 키워냈고 휴대가 용이한 대금은 늘 소매자락에 넣어 다녔다. 언제 어디를 가거나 약전의 둘레에는 흥과 끼가 어우러졌다. 야경은 그런 형의 다양한 학습에 편입되지 못했다. 흥은 있지만 끼가 없어 넘보지 못하는 재주라 일찌감치 뒤로 물러섰다. 약전의 사랑방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검은고가 자신의 내실로 건너온 사유에 대해 혜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검은고는 야경이 젊은 시절 중란 시사의 선비들하고 어울려 가락을 읊던 것이었다. 그가 유배지에서 지필에 몰두해 있을 무렵 혜완이 그 커다란 검은고를 낭군 대신 안고 손가락으로 그를 불러내곤 했던가. 혜완이 검은고가 입고 있는 긴 자루바지를 끌어내리자 검은고의 훤칠한 몸체가 드러났다. 검은고를 보듬고 앉은 혜완이 나치기 숨을 골랐다. 잘 못해요. 소리가 담을 넘을세라 계명조 가락을 뜯지 않았는데 학연의 말이 밤에는 먼 데까지 소리가 나가지만 낮에는 다른 소리에 섞여 민망하지 않답디다. 하지만 낮에 무슨 짬이 있어 검은고를 안고 노닥이겠어요. 왼손에 술대를 들고 엄지로 버틴 채 오른손 검지와 장지로 현을 내리쳤다. 골무를 낀 5손가락이 현을 누르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역시 풍류객 홍화보의 딸이었다. 으스러질 듯 뭉개질 듯 애절한 가락은 흐느끼지 않고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다. 현을 떠난 파동이 공명을 일으키며 피어나고 소멸되다가 우뚝 꼬리를 잘랐다. 술대가 머금은 잔향이 묵직했다. 노련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검은고를 뜬
그 자태가 한 폭의 미인도를 보는 듯했다. 나직한 음의 울림은 장중했지만 그 여운은 도도하고 아렸다. 약용이 속갯말로 씹고 더 잘게 씹어 목구멍 깊숙이 삼켰다. 참으로 아름답구려. 어찌 이른 늦은 나이에 내 혼을 잡아 흔드시오. 그 청대처럼 도조하고 냉랭했던 결기로 돌아앉은 안방마님이 다 늙어 쭉정이 된 이 몸에 불을 지피려 한단 말이오. 약용이 울컥 치미는 더운 입바람에 술을 들이부었다. 검은고는 남자의 악기지만 혜완에게 어울릴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성호 이익은 성호 사설 속에서 계면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얼굴에 금을 긋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설명했다. 혜완의 손끝에서 울려 퍼진 깊고 서늘하고 아린 계명조 한 가락이 그의 무딘 가슴에 불금을 그었다. 그 모라의 순간 갈기통을 쥐어박은 울림이 퉁 잘렸다. 혜완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어쩌나 유연이 끊어졌네요. 너무 힘줘 비틀었나 봅니다. 약용이 무릎걸음으로 혜완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검은고 현에 걸쳐진 혜완의 손을 그의 손이 모아 잡았다. 무건의 표현이 그러했을까. 개현 역장이요. 낡은 줄을 발라내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요.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고 진흙담에는 새로운 칠을 할 수 없다 했소. 훌륭한 악공도 줄이 사가 나달거리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고 정치 역시 낡은 제도를 혁신하여 새롭게 해법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소. 멀리 개 짖는 소리, 소리 죽인 발걸음 소리에 밤의 한 고비가 스멀거렸다.